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09편 백제 부흥군 나당군과 격전을 벌이다. 13만 대군을 이끌고 백제 침공에 나섰던 당나라의 소정방은 지금의 충청남도 예산에 위치한 임존성 전투에서 백제 부흥군과 싸워서 패했으나 당나라 조정의 귀한 명령을 받고 서둘러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소정방이 백제를 떠난 때가 서기 660년 9월 3일이었는데 당시 당나라는 고구려 침공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17,000명만을 백제에 남겨두고 대부분의 군사들을 데리고 떠난 것입니다. 복신과 도침이 이끄는 백제 부흥군에게는 빼앗긴 사비도성을 되찾기 위해 도전해볼 만한 기회였습니다. 9월 23일 우린 한 달 전에 당나라군의 수계 소정방이 이끌고 쳐들어온 군사들을 임존성 전투에서 당당하게 물리쳤다. 비록 무기는 보잘것없고 군량은 넉넉하지 못하지만 빼앗긴 도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전장에 나온 우리 백제군을 감히 어느 누가 대적하겠는가? 지금 사비섬에는 수많은 우리 백성들이 유인원 일당에게 볼모로 잡혀있다. 우리는 사비섬을 공격하여 나당군에게 빼앗긴 우리 백성들을 다시 찾아올 것이다. 자, 가자! 너희들은 당나라와 신라의 동무로 살기를 원하느냐? 침략자들을 물리칠 씩씩한 백제의 전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모두 식솔들을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따르도록 하라! 부흥군은 사비성으로 쳐들어가서 이미 항복했던 백제 사람들을 다시 빼앗아오는 등 그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러자 사비도성의 방어 책임을 맡고 있던 유인원이 나당연합군을 이끌고 나와 부흥군과 한바탕 격전을 치릅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백제 부흥군을 아직 남아있는 도적이라는 의미의 여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부흥군의 사비도성 침공 부분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백제 여적들이 사비성으로 쳐들어와서 이미 항복한 사람들을 도로 빼앗으려 하므로 유인원은 나당연합군을 거느리고 나가 이를 격파하여 퇴주시켰다. 그러나 나당연합군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백제 부흥군의 공세가 만만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어지는 신라본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적들은 사비성 남령 위로 물러서서 목책을 굳게 치고서 무리를 모아 진을 구축한 뒤 틈틈이 성읍을 돌며 약탈을 하니 백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20여 개의 성이 이에 호응하였다. 이처럼 사비도성이 위태롭게 되자 당나라 고종은 좌위 중랑장을 맡고 있던 왕문도를 웅진도독으로 임명하여 급히 백제에 파견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유인원과 새로 도독으로 임명되어 백제에 파견된 왕문도의 역할은 어떻게 분담되었을까요? 공주대 양종국 교수의 얘기입니다. 이 왕문도가 그 웅진 도독으로 이 웅진에 파견되면서 왕문도가 맡았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이 정복 지역의 백성들을 이제 어루만져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배를 잘 따르게 하는 그런 이제 무마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그러한 임무를 띈 것 같고 유인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여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를 중심으로 한 어떤 군사 업무, 대위적인 군사 업무를 담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여와 웅진 두 지역이 어느 정도 약간씩 다른 성격을 가지면서 기능을 그 당시 했지 않을까. 소정방이 백제를 지배하는 통치 조직으로 웅진도독부를 설치했는데 바로 그 총책임자격인 도독으로 왕문도를 임명해서 파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문도는 웅진도독으로 임명받고 백제 땅에 온 것만은 틀림없는데 도독으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아니, 기록으로 남길 만한 활동을 할 여유가 없었다는 표현이 옳겠죠. 우선 백제에 온 왕문도는 9월 28일에 지금의 충청도 보은에 있었던 삼년산성에서
신라의 무열왕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왕문도가 당고종이 써준 조서를 무열왕에게 전달하는 의식을 가졌던 모양인데요. 그 대목을 기술한 신라본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9월 28일 왕문도가 3년 산성에 이르러서 무열왕에게 조서를 전달하였다. 이때 왕문도는 동쪽에 면하여 서고 대왕은 서쪽에 면하여 서서 황제의 명을 전한 뒤에 왕문도가 왕에게 예물을 바치려 하는데 갑자기 병이 나서 죽을 지경이 되므로 시종관이 대신해서 모든 일을 끝마쳤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당나라 사서인 구당서를 보면 왕문도가 바다를 건너가서 죽었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 길을 오면서 병을 얻어서 죽었는지 다른 돌발 사건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으나 어쨌든 왕문도는 백제에 오자마자 죽었고, 그러자 당나라 조정에서는 대방주 자사였던 유인궤를 대신 파견합니다. 계명대 노중국 교수의 얘기 들어볼까요? 와서 이제 그 웅진도도로 임명됐지만은 그 제대로 도덕으로서의 활동도 하지 못한 채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리니까는 결국은 이제 두 센터가, 하나는 부여인 사비성이고 하나는 오늘 공주인 웅진성, 이렇게 되어지는데, 요 이제 왕문도가 죽으니까는 그 후임으로 누가 오냐 하면은 이제 유인계가 이제 파견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비성에 주둔한 유인원 군대, 그다음 웅진성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그 유인궤 군대, 이게 이제 장차 백제 부흥군이 상대해야 할 당나라의 적수가 사비성의 유인원 군대와 웅진성의 유인궤 군대, 이렇게 정리가 된 셈입니다. 물론 신라군도 포함되겠죠. 사비도성이 위기에 처하자 신라의 태종 무열왕이 군사를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백제 부흥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장군, 신라왕이 태자를 비롯해서 장병들을 총동원하여 공격해오고 있사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느냐? 우리가 확보하고 있던 일회성이 신라군의 공격을 받아 함락되었습니다. 이런... 그 바람에 주변의 많은 성들마저 흔들리고 있사옵니다. 허나 지금 우리가 진을 치고 있는 사비성 남쪽 고개의 목책은 절대로 적군에게 내주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아니, 저게 무슨 소리냐? 신라군이 이곳 남룡의 우리 군사 목책을 공격하기 위해 몰려오고 있사옵니다. 겁먹을 것도 없다. 장졸들은 물러서지 말고 나가 싸우도록 하라! 예! 그러나 신라군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아 부흥군은 1,500명의 군사를 잃는 등 적잖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기록이 발견됩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내용입니다. 11월 1일에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 칠중성을 침공하였는데 군주 필부들이 적을 막다가 전사하였다. 고구려군이 군사를 일으켜서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칠중성을 공격했다는 내용입니다. 고구려군이 신라의 북쪽 변방을 침공한 사례는 자주 있었으니 이상할 것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이때는 당나라군의 대대적인 고구려 침공이 임박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별도로 군사를 일으켜서 신라의 변방을 공격했다는 얘기가 조금 엉뚱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백제사 연구자들은 고구려의 이 칠중성 공격이 백제 부흥군을 돕기 위한 간접적인 군사 지원의 성격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복신과 도침이 이끄는 백제 부흥운동군은 나당군과 몇 차례 전투를 치르면서 어느 정도 전열을 정비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한 왕조의 면모를 내외에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왕조를 부활한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누구를 왕으로 옹립하느냐 하는 문제였겠죠. 우선 왕위를 탐낼 만한 인물을 꼽자면 당연히 도침과 함께 부흥군을 이끌고 있던 복신이었을 것입니다. 사서에는 복신이 무왕의 조카, 즉 의자왕의 사촌 동생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그가 왕족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는 아마 측근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었겠죠. 무너져버린 백제 왕조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 백제 땅에서 나당군을 몰아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백성들을 귀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라 밖에 우리 백제가 다시 일어섰음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헌데 왕이 없으니 어찌 나라를 다시 세웠다 할 수 있겠느냐? 지당한 말씀이옵니다. 지금 당나라나 신라에서는 우리를 백제국의 군사라 부르지 않고 아예 도적 잔당 취급을 하고 있사옵니다. 심지어는 복신, 도침 두 대장군마저 여기서 잠깐 복신과 도침이 당나라 문헌에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살펴보기로 할까요? 복신에 대해서는 위한솔, 엉터리 한솔의 벼슬을 가진 복신, 그 다음에 위성, 엉터리 성녀, 도침, 그 거짓 위자, 엉터리 위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백제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부흥군 또는 부흥백제국 이것을 정식 왕조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가 이제 그게 왕자 부여 충상 충지라는 사람입니다. 부여 충상 부여 충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표현도 위왕자 부여 충 그 엉터리 거짓 왕자 부여 충성 거짓 왕자 부여 충지 이렇게 한 것이죠. 복신이 백제 패망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한솔이라는 관등 앞에 허위, 거짓을 나타내는 위자를 붙여서 가짜 한솔 복신이라 하고, 마찬가지로 승려였던 도침 역시 위승려라고 함으로써 이들의 존재를 무시했다는 얘긴데, 앞에서 노중국 교수가 지적한 이런 표현은 부여박물관에 있는 당 유인원 기공비에 새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당서에도 복신과 도침이 스스로 장군을 사칭하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기록함으로써 의자왕 항복 이후의 백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욱 왕을 옹립해서 왕조의 면모를 갖출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백제국에 종묘와 사직을 이어나가려면 군주가 있어야 할 것인데, 백제 왕실 가족들이 모두 당나라로 끌려가고 없는 터에 누구를 왕으로 세운단 말이냐? 비록 태자를 비롯한 왕자들은 당나라로 끌려갔으나 백제 땅에 어찌 왕족이 없다 하십니까? 누구를 이르는 말이냐? 복신 대장군, 바로 나리오입니다. 대장군 역시 엄연히 부여씨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족일 뿐 아니라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으며 그동안 나당군과 맞서 세운 공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사옵니까? 나리께서 당당히 왕위에 오르시옵소서. 마땅히 그리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나라고 어찌 권좌에 올라서 백제의 왕실을 부흥시키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느냐? 한데 그런데 비록 그가 의자왕의 사촌 동생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백성들과 이웃나라의 백제의 국왕으로서 왕실의 정통을 계승했다고 내보이기에는 미흡한 구석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와 함께 부흥군이 전투를 지휘해온 도침이 수긍할 리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복신은 어떤 인물을 왕위에 앉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래 하려 하면은 유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인물, 그 다음에 이제 정통성이 있는 인물,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거는 나당군하고 싸우려 하면 혼자 힘과 부흥군 혼자 힘만 가지고는 곤란하다. 타의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인물. 거기다가 이제 왕으로 옹립해도 복신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기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정도의 인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런 걸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 스스로 한번 왕이 돼볼까? 이런 생각도 아마 했을 수는 있겠죠. 나름으로 백제국의 미래를 설계한 복신은 도침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자신의 보관을 내놓습니다. 대사, 예. 우리가 나당 침략군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은 백제의 왕실을 재건하고자 함이 아니겠소?
그야 대장군 말씀이 지당하지요. 이제 실에 빠져 있던 백성들도 백제 재건에 자신감을 가지고 침략자들을 물리치려는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소이다. 이제는 왕조의 면모를 갖춰야 할 것이오. 아니, 왕을 옹립하자는 말이오. 그렇소이다. 의자 대왕이 당나라군에 잡혀갈 때 왕실의 자손들이 모두 함께 붙잡혀갔는데 이 대체 누구를 왕으로 세운단 말이오? 왕자들 모두가 당나라로 잡혀간 것은 아닙니다. 아니, 잡혀가지 않은 왕자가 있단 말이오. 그렇소이다. 부여풍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 건너 외국에 가 있는 왕자 풍장 말이오. 그렇소이다. 부여풍은 엄연히 의자 대왕의 아들이니 백성들과 이웃나라에 백제 왕통을 과시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오. 외국에 있는 부여풍을 데리고 와서 임금으로 옹립한다. 결국 부흥운 등의 실세였던 복신과 도침에 의해서 외에 가 있던 왕자 풍이 백제 왕실의 맥을 이어나갈 대상으로 간택되는 순간입니다. 일본 서기에서는 풍장이라 표기하고 있는 그가 외국에 건너간 시기를 놓고 여러 의견이 있으나 의자 왕의 아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복신과 도침이 새로운 왕조를 이끌어갈 인물로 부여풍을 선택하게 된 배경을 서울역사박물관 김영관 연구관과 공주대 양종국 교수로부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복신보다는 그 왕위 계승권에 있어서 앞서 있었던 그런 인물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나라의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백제의 의자왕과 그 12,800명 중에 왕위 계승권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잡혀갔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 도성 내에서는 사실은 왕통을 이을, 그 왕통을 잇는다는 것은 백제 국민들이 따를 만한 그런 왕족이 외가 있었던 풍장밖에 없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의자왕의 아들 중에서 일본에 인질로 가서 장기간 동안 있을 정도면은 그래도 왕자들 중에서 그래도 의자왕이 볼 때 어느 정도 연륜도 믿을 만한 사람 보냈으리라고 보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아마 의자왕의 왕자들 중에서는 이 부여풍이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그 대표로 간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1년 뒤에 이제 부여융이 이제 태자가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부여풍을 태자라고 해놨고 일본 서기에. 그러면 아직은 백제가 태자가 없을 때거든요. 아직 부여융이 태자가 색풍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의자왕 왕자들 중에서 부여풍이 제일 나이가 많고. 양종국 교수는 오히려 당나라에 잡혀간 태자 부여용보다 외국에 가 있던 부여풍이 오히려 나이가 더 많았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계명대 노중국 교수는 부여풍을 데려다 왕으로 옹립하려는 계획은 복신이 앞장서서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도침도 기꺼이 찬성을 했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좀 궁금한 것 중 하나가요. 중국 측 사서에는 복신하고 도침이 같이 나오는데 일본 측 사서에는 도침은 안 나옵니다. 도침에 도자도 없어요. 그게 참 이게 궁금한데요. 어느 면에서는 이 풍왕을 옹립하는데 적극적인 것은 복신이었고, 도침은 거기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이었을 가능성,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침도 같이 적극적으로 했다면은 일본 서기에 도침의 이름이 나올 법한데요. 그게 안 나와요. 시간이 없다. 곧 출항해야 할 것이니 어서 태우거라. 빨리 배 오르거라! 자, 좌평나리! 포로 100명을 모두 태웠습니다. 좋다. 그럼 돛을 달고 출항하라. 백제 부흥군의 좌평 귀지가 외국에 가서 부여풍을 데리고 오라는 복신의 명을 받고 사절단을 이끌고 출항합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신은 귀지에게 외국 조정해줄 특별한 선물을 실어 보냈는데 그 선물이 바로 100명의 당나라 포로였습니다. 고대 국가 시기의 애국관계에서 제3국 출신의 포로들을 상대국에 보내고 받는 사례는 자주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포로의 성격에 대해서 노중국 교수는 그 이전에 백제 부흥군이 임존성 전투에서 소정방 군대와 일전을 벌일 때 붙잡은 포로들이라고 얘기했었죠. 반면에 김영관 연구관은 의자왕이 항복하기 이전 당나라군과 기벌포 싸움에서 붙잡은 포로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사비도성에 있었던 7,000명 중에 100명이 아닌 13만 당나라 그 대군이 백제를 공격할 때 금강하고의 기벌포 싸움에서는 백제군이 10,000명을 이 손실을 입고 아주 패전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사비도성 근처에서 전투를 했다는 기록은 나오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투를 금강 입구에서부터 그 사비도성까지 하면서 당나라군이 그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포로들을 의자왕 항복 후에 벌어진 임존성 전투에서 백제 부흥군이 사로잡은 포로로 본다면 부흥군이 그 전투에서 크게 이겼다는 얘기를 뒷받침해주는 셈인데 노중국 교수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좌평 귀지는 당나라군 포로 100명을 태우고 끊어진 왕통을 이어줄 인물을 데려오기 위해서 현해탄을 건너갑니다. 좌평 귀지가 사신으로 갔을 때 외국의 왕은 여자 왕인 제명천왕이었습니다. 일본서기 제명기의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9월에 백제의 달솔 한 사람과 승려 한 명이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가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멸망되었다는 애석한 얘기를 전해 주었느니라. 헌데 그대는 누가 보낸 사신인가? 소인은 백제국 좌평 귀지이옵니다. 우선 소인이 가지고 온 선물을 받으시옵소서. 당나라군 포로 100명을 선물로 바치려고 데리고 왔사옵니다. 당나라군 포로라 하였는가? 예. 비록 당나라 사람들이 벌레 같은 우리의 적군을 데리고 와서 우리 영토를 흔들어 사직을 전복시키고 우리 임금과 신하들을 포로로 데리고 갔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다시 백성을 모아서 나라를 이룬 뒤에 도성을 점령하고 있는 당나라군과 수차 전쟁을 벌여 저들을 크게 물리쳐 싸웁니다. 보내준 당나라 포로들은 잘 받겠는데 이 고마움을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가? 소인은 백제국의 귀실복신 대장군의 명을 받고 사신으로 건너왔사옵니다. 귀실 복신이 백제국의 지도자라는 얘기로구나. 대장군께서 특별한 청을 올리라 하였사옵니다. 무슨 청인지 말해보라. 우리 백제 백성들은 백제국에서 건너와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풍장 왕자를 나라의 주인으로 삼기를 삼가 원하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침략군을 무찔러 내쫓고 우리 백제 영토를 온전하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군사를 보내주실 것을 삼가 청하옵니다. 지금 우리는 의지하여 도움을 청할 곳이 없사옵니다. 밤마다 창을 베고 잠을 자며 끼니 때마다 쓸개를 핥아먹는 듯 하옵니다. 위험에 빠진 자를 도와주고 끊어진 것을 잇는 것은 법도에 나타나 있느니라. 멀리서 와서 표를 올리고 도움을 청하니 어찌 그 뜻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장군들에게 명하여 여러 길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구름처럼 모이고 번개처럼 움직여 악한 무리들을 베고 저 위급한 나라를 구하도록 하라. 마땅히 조정의 모든 벼슬 가진 자들이 함께 예를 갖추어 백제왕자 풍장을 출발시켜 보내도록 하라.
사실 일본 조정은 좌평 귀지가 사신으로 가기 한 달 전에 승려 삼위각종 등으로부터 백제 멸망에 대한 소식을 처음 접하고 크게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망하리란 생각은 외쪽에서는 미처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언제 알게 됐냐면은 삼위각종 등이 이제 와가지고 백제가 망했다는 얘기를 하고 복신이 임사기 산에서 이제 부흥군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하게 됨으로써 알게 된 거죠. 굉장히 충격이었으리라 싶습니다. 이제 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반도의 백제 신라 또는 고구려의 서로 정립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근데 이쪽이 이 틀이 하나 무너지게 되면은 그 여파가 이제 바다 건너 외한테도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백제가 아예 멸망하게 되면 바다 건너 외국이 나당 연합 세력의 공격 목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백제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을 것이라는 얘긴데, 그렇더라도 백제 부흥군 측의 사신을 너무 환대했고 또한 지원 요청을 너무 호락호락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외 조정 내에서도 사실은 정권 교체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정권 교체 와중에서 이제 친신라 정책을 취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친백제 정책으로 돌아선 시기가 의장 말년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친신라 정책을 취하던 그 외의 세력들이 실권을 하고 친백제 정책을 취하던 외의 세력들이 집권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이카 개신이라고 해서 일본에 이제 정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변에 의해서 집권을 한 게 누구냐 하면은 그 여자 천황의 그 아들인 그 중대형 태자였었습니다. 그 무렵 외국에서는 정변이 발생하여 훗날의 메이지 유신을 능가하는 획기적인 개혁 조치가 최전인데, 그 유명한 다이카 개신, 즉 대화 개신이 그것입니다. 이 대화 개신의 주역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소개한 여자 왕인 제명천왕의 아들 중대형 태자였는데, 이 모자가 친백제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백제 부흥군으로서는 외국의 지원을 받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돼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백제에서 건너가서 꾸준히 세력을 형성해온 일본 열도 내의 백제계 세력의 영향도 또한 무시할 수 없었겠죠. 당시 외조정 내에 있는 백제계 세력들의 어떤 활동, 이제 모국이 망했다 이거죠. 이거 이제 또 백제하고 외의 관계라는 게 그게 단순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보다는 굉장히 끈끈한 인적인 관계까지 얽혀져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도와주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 같은 것, 이것이 이제 서로 맞물려져 가지고 부흥군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게 아니겠느냐. 부흥군을 요구한 거는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봉황을 귀국시켜 달라, 하나는 이제 군수 물자 등을 보내달라. 그 두 개를 일단은 오케이 한 셈이 되지. 서기 660년 10월 복신의 명을 받아 외국에 사신으로 온 좌평 귀지와 그동안 외국에 머물러 있던 백제 왕자 부여풍이 마주 앉았습니다. 자, 먼 길 오느라 수고가 많았다. 한 잔 받으라. 왕공하옵니다, 대장마마. 그래, 아바마마와 내 형제들은 아직 당나라의 포로가 되어 도성 어딘가에 갇혀 있느냐? 아니옵니다, 대장마마. 지난달 중순 당나라 쑥의 소정방이 군사를 물려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대왕마마를 비롯한 왕실 가족은 물론이고 대소신녀 93명과 백성 12,000명을 데리고 당나라로 압송이 갔사옵니다. 어찌하여 700년 가까이 이어온 종묘 사직이 그리도 어이없이 무너졌다는 말이더냐? 당나라의 13만 대군이 함선을 타고 바다 건너 침공해 올지 누가 알았겠사옵니까? 게다가 신라군까지 압세를 했으니
그래도 나라를 세우겠다는 신념과 용기를 가진 귀족들을 당나라가 모두 잡아가지는 못하였구나. 지금 우리 군사의 형편이 어떠하더냐? 나라를 되찾겠다는 열망으로 백성들이 복신과 도침, 또 대장군 휘하에 몰려들고 있사오나 기계만 드높을 뿐 군사의 수도 적고 무기도 보잘것이 없어서 외국의 지원이 절실한 형편이 옵니다. 그래, 나에게 따로 전하는 말이 없더냐? 첫째는 속히 귀국하시어 백제의 왕통을 이어갈 대왕의 자리에 오르셔서 백성들을 보살펴달라는 정이 없고, 두 번째는 이곳 외의 조정을 설득하여 보다 많은 군사 지원을 얻어내시라는 정이 옵니다. 알겠느니라. 외롭고 고단한 이 역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돌아가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데도 어찌하여 이리도 가슴이 쓰리고 슬퍼지는 것인지 모르겠구나. 대자마마. 그런데 백제 부흥군의 지원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여풍이 백제로 돌아오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좌평 귀지가 일본에 당도한 것이 서기 660년 10월이었는데 부여풍이 백제로 돌아온 때는 이듬해 9월이었습니다. 백제에 임금이 없는 공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왜 그렇게 오래 지체하다 돌아왔을까요? 왜 조정 내에서 이게 그 의견 정리 과정도 필요합니다. 사실 그 부흥군을 지원하기란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할 거냐, 군대를 보낼 거냐, 군수 물자만 보낼 거냐. 근데 군수 물자만 보낸다면 그건 어떻게 그게 할 거냐. 온갖 결정을 하고 나서 실행에 옮겨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 거죠. 이게 대한 이제 논의 과정이 어느 면에서 상당히 외 조정 내에서는 좀 치열했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사천리식으로 일사불란하게 되기보다는 부여풍을 보내면서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백제의 임금이었던 의자왕이 당나라에 항복하고 잡혀가 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제가 패망했다고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부흥군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조정 중신들이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부 진통을 겪느라 상당 시일이 소요됐을 것이고, 가까스로 지원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군사 징발 등의 문제로 적잖은 시간을 소비했겠죠. 풍을 귀국시켜 줄 것을 그 복신이 요청을 하면서 그 지원군을 보내줄 것도 그 백제 측에서는 요청을 했습니다. 외에서는 당장 그 지원군을 그 구성을 해서 보낼 정도로 그 당시에 왕권이 이렇게 확립이 된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있던 그런 그 세력들 중에 그 백제 구원군을 그 이제 모집을 했고, 그 모집하던 기간 문제가 이제 풍이 귀국을 늦추는 한 원인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친백제적인 그 지방 세력들을 모아서 백제로 보내는데, 당시 야마토 정부의 왕권이 일본 열도 전체에 일사불란하게 미치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방 세력을 설득하여 병력을 징발하는 절차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보시오, 지금 우리 백제국 백성들이 외국의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 나는 백성의 부름을 받고 한시바삐 달려가야 할 형편이란 말이오. 제발 서둘러 주시오. 백제 부흥군을 이끌고 있던 복신과 도침 못지않게 애를 태우는 사람이 있었으니 백제로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던 부여풍이었습니다. 좌평 귀지를 사신으로 보내 외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고 부여풍의 귀국을 청해놓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복신과 도침이 마냥 팔짱을 끼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서기 661년 3월 복신과 도침은 사비성을 탈환하기 위해 대공세를 계획합니다.
지난번에 우리의 부여자진 장군이 사비성 공략에 나섰으나 안타깝게도 신라군의 침공으로 실패하고 말았소. 이번에는 계략을 잘 세워서 기필코 사비성을 되찾읍시다. 좋습니다. 하지만 사비성에 주둔하고 있는 당군과 당군을 지원하러 오는 신라군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정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 둘이 같이 가지 말고 각각 군대를 나누어서 한쪽은 당나라의 유인원이 주둔하고 있는 사비성을 직접 공격하고 다른 한쪽은 배후에 진을 치고 있다가 신라군이 당군을 지원하러 오는 것을 막아내는 게 어떻겠소? 좋습니다. 내가 군사를 몰고 사비성에 유인원을 칠 테니 복신 대장군께서는 배후에 머물면서 신라군을 차단해 주시오. 도침대사, 아니 영군 장군,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니 걱정 말고 신라군이나 잘 막아주시오. 그럼 이번 전투는 도침 장군이 총사령관을 맡는 거요. 기대해 보겠소. 걱정 마시오. 자, 출정합시다. 이때 도침이 이끌고 나간 부흥군의 수가 무려 10,000명이 넘는 대군이었습니다. 당군이 주둔한 사비성 지역은 순식간에 부흥군에 장악되었는데 대장군! 지금 사비성에서 유인원 군대의 선발대가 출동하여 우리 진영으로 다가오고 있사옵니다. 그래, 그 수가 얼마나 된다 하더냐? 1,000명이 출동하였다 합니다. 저쪽에 벌써 진격해오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정예병이라 한들 10,000명이 1,000명을 못 당하겠느냐? 자, 공격하라! 아프지 말고 목을 베라! 적군이 달아나면서 버린 무기를 남김없이 수호하도록 하라! 작전면이나 군사적 규모면에서 당군은 백제 부흥군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1,000명의 선발대를 모두 잃은 당나라군은 더 이상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사비성 방어에만 급급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웅진성의 유인궤는 신라의 구원을 요청한 다음 사비성의 유인원 군사와 더불어 부흥군 공격에 나서게 됩니다. 대장군! 웅진성에서 유인계 군사가 사비성의 유인원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정하였사옵니다. 신라군에도 지원을 요청했다 하옵니다. 그래. 신라군은 복신 대장군이 알아서 방어할 것이다. 우리는 웅진성에서 사비로 오는 유인계 군사를 도중에 물리치면 될 것이야. 자, 사비성의 포위는 풀지 말고 나머지 군사들은 웅진강 입구로 가서 유인계 군사를 쳐부수도록 하자. 자, 가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백제 부흥군과 당나라의 유인계 군사는 웅진강 입구에서 일대 격전을 벌이는데 이 전투를 이끌어 웅진강구 전투라고 부릅니다. 유인계의 군사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탐지한 도침은 웅진강변에 목책을 세우고 당군을 기다렸는데 두려워할 것도 없다. 우리는 이미 사비성의 유인원 군사를 1,000명이나 죽이지 않았더냐. 1차전 승리에 도취되었던 도침의 군사들은 유인계 군사를 얕보았다가 웅진강구의 일대 접전에서 대패를 당하고 맙니다. 아니 되겠다. 건너편에 있는 영체로 후퇴하라! 회각하라! 수많은 병력을 잃은 도침은 사비성을 포위하고 있던 군사들로 하여금 포위를 풀게 하고는 부랴부랴 임존성으로 후퇴를 하고 맙니다.
구당서 백제전에는 이 전투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도침 등이 웅진강 어귀에 2개의 책을 세우고 관군에게 저항하자 유인계가 사방에서 협공하였다. 적들은 후퇴하여 책 안으로 달아났지만 물에 막히고 다리는 좁아서 물에 빠지거나 전사한 사람이 10,000명이나 되었다. 도침 등은 이에 사비성의 포위를 풀고 임전성으로 물러나 보존하였다. 결국 이 전투에서의 처참한 패배 때문에 도침은 복신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고 도침 휘하에 있던 흑치상지가 백제 부흥군을 배신하고 당나라군에 투항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라 지원군의 차단을 목적으로 배후에서 진을 치고 있던 복신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삼국사기 신라 본기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웅진성의 유인계 장군으로부터 백제의 잔적들이 사비성을 침공하였으니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사태가 위급하니 명을 받은 장수들은 속히 전장으로 떠나도록 하라. 이참 부미를 대장군을 삼을 것이며 잡찬 문왕과 대하찬 양독, 아찬 중상 이상 3사람을 부장으로 삼을 것이다. 서둘러 군사를 몰고 나가서 당나라군을 도와 백제의 잔적들을 소탕하고 돌아오도록 하라. 지체 말고 당장 출정하라. (661년 3월 5일) 신라군의 총사령관 품일은 군사 일부를 나누어 먼저 가도록 하고 자신은 지금의 충남 청양에 소재한 두량윤성의 남쪽에 병영을 구축할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백제 부흥군의 복신은 지금 품일이 거느린 신라군이 진지 구축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흩어지고 있다.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신라 진영을 향해 진기억하라! 이 전투에서 복신은 품일이 이끄는 신라군을 크게 무찌릅니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서도 패배를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품일은 군사 일부를 먼저 가게 하고 두량윤성의 남쪽에 병영 칠 곳을 살피게 하였는데 진영이 정비되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있던 백제 사람들이 갑자기 내달아서 급히 공격하므로 모든 군사들은 불의의 습격을 받고 크게 놀라 도망하였다. 그러자 일주일 뒤인 3월 12일 신라의 대규모 군사가 전라북도 고부의 고사비성에 진을 치고 있다가 문제의 두령윤성을 향해 다시 진격하는데 신라 본기에는 한 달 엿새가 되도록 성을 빼앗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군이 복신이 이끄는 부흥군에게 참패를 당했다는 얘기죠. 요 두량에서 전도 신라군이 공격을 합니다. 그 웅진강구 전투 쪽은 이제 당군하고 주로 싸운 거고요. 두량윤성은 신라군하고 싸우는데 약 한 달, 10일인가 이렇게 싸우다가 신라군이 대패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무일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패배해가지고 급히 지원군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돌아오자 그 패배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죄를 주는 일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다시는 군대를 일으킬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아주 대패를 입었습니다. 신라군의 패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4월 19일에 군사를 물렸는데 고부의 빈골량에 이르렀을 때 백제군을 만나 서로 싸웠으나 패하였다. 죽은 사람은 비록 적었으나 병기구와 군량 등을 잃은 것은 심히 많았다. 무열왕은 군사들이 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서 장군 김순, 진흠, 천존, 죽지 등을 파견하여 이를 구원하게 하였다. 무열왕은 장수들이 패배한 죄를 논하여 벌을 주었다. 신라군과의 전투에서 연승을 거둠으로써 백제 부흥군의 기세는 한층 고조됐겠죠. 백제 유민들과 부흥군들에게는
나당 정령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만든 승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장군, 우리는 남쪽 지역에서 성을 다스리고 있는 성주들이옵니다. 장군의 용맹에 감동하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을 대장군께 바치려고 찾아왔사옵니다. 그래. 이거 고맙소이다.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점령군을 무찌르고 백제국을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지금껏 나당 점령군의 기세에 눌려있던 타 지역 세력들이 속속 부흥군에게 합류하기 시작하여 남쪽 지방의 200여 성이 복신에게로 귀숙해왔습니다. 반면에 서기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킨 이후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신라군으로서는 이들 전투에서의 패배가 안겨준 충격이 적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장수들에게 전쟁 패배의 책임을 물어 죄를 내렸다는 이례적인 기록이 있을 정도로 전쟁으로 인한 손실이 컸을 텐데, 그럼에도 삼국사기에는 아니 불자에 이길 극자를 써서 불극, 즉 이기지 못하였다라고만 쓰고 있습니다. 신라군의 패배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삼국사기 편찬자들의 의도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해 6월에 신라에서는 태종 무열왕 김춘추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김범민이 즉위하여 문무왕이 됩니다. 또 하나의 전투를 소개하겠습니다. 서기 661년, 그러니까 신라 문무왕 즉위 원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당나라에 수기하고 있던 김인문이 신라 조정에 나타납니다. 대왕마마, 당나라 황제가 이미 소정방을 파견하여 수군과 육군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정벌하게 하였사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신라의 대왕마마께 군사를 일으켜 당나라 군사와 호응하라고 하옵니다. 다시금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번에는 고구려를 치자는 것인데 이 전쟁을 피할 방법은 없겠느냐? 비록 지금 대왕마마께서 선왕의 상을 치르는 중이오나 당나라 황제의 칙명을 어기기는 어려울 것이옵니다. 하는 수 없지. 들으시오. 당나라의 고구려 정벌에 우리도 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장수 김유신을 대장군으로 삼고 김인문과 진주 그리고 흠도를 대당장군으로 삼을 것이며 천종과 죽지, 품일 등을 상주 총관으로 삼을 것이며. 그리고 8월 문무왕은 신라의 모든 장병들을 거느리고 사이곡정이라는 곳에 이르렀으며, 한편 옹진성의 유인원도 군대를 거느리고 사비성에서 배를 타고 해포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옹산성에 주둔하고 있는 부흥군이 신라군의 진로를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김유신은 방어체계가 잘 갖춰진 옹산성을 바로 공격하면 많은 희생자가 날 것을 두려워하여 옹산성을 지키고 있는 장군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사신을 보냅니다. 외로운 성을 홀로 지키는 것은 항복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항복을 하면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있을 뿐이다. 알아서 선택하도록 하라. 그러나 옹산성을 지키고 있던 부흥군의 장군이 이런 답신을 보냅니다. 이 성은 비록 그 규모가 작으나 군사와 먹을 것이 모두 풍족하고 사절들 또한 의롭고 용맹스러우니 차라리 싸우다 죽을지언정 살아서 항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자 문무왕은 각 부대의 총관과 장수들을 모아놓고 작전 회의를 열었는데,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옹산성을 격파하고 당군을 지원하기 위해 북진해야 할 것이다. 모두 진격하여 옹산성을 함락하라! 신라의 대병력이 옹산성을 포위하고 파상 공격을 퍼부었지만 백제 부흥군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신라군을 번번이 물리칩니다. 그러자 신라의 문무왕이 눈물로 독려하는 바람에 군사들을 감동시켜 결국 옹산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런데 옹산성을 함락시킨 신라 군들을 향해 인근의 우술성에 주둔해 있던 부흥군이 공격을 가해옵니다. 우술성은 해덕의 계족산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비록 우술성 역시 신라 문무왕이 거느린 대규모 군사의 공격에 함락되지만 백제 부흥군의 저항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신라가 당나라의 군량을 조달하는 통로를 백제 부흥군이 방해하고 저지함으로써 당나라군의 소정방이 고구려 공격을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가게 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입니다.